우리가 보통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어떠한 대상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우리가 그것에 끌어당겨지는 순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대로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이쯤에서 오늘은 제대로 한번 가장 중요한 걸 점검해 볼까요? 바로 시각화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론 무어의 부와 성공의 기회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 시각화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것들 중에서도 도대체 왜 가장 중요한 건지 진짜 낱낱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젊은 백만장자죠. 론 무어는 원래 가난한 화가였어요. 그런데 이 가난이 너무 비참했던 겁니다. 진짜 미칠 것 같고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대학 시절 사업을 몇 번 시도했는데 전부 다 망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저자의 아버지 역시 일 벌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저자의 아버지는 정말 사업을 수십 번 시작했다 망하고 했다 망하고 이걸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 아버지가 정신병동에 입원하게 되면서 론 무어는 머리를 한 방 강하게 얻어맞는 수준으로 정신을 차리게 돼요.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자기 미래를 본 겁니다. 젊은 나이에 변변한 직업도 없고 남은 거라고는 수만 파운드의 빚뿐이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소프트웨어부터 갈아 끼우는 거 이걸 안 하면 다 소용없다. 이 사실을 딱 깨닫고 나서는요. 진짜 부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지 정확히 5년 안에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자산가 소위 영앤 리치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론 무어를요. 뼈 때리는 사람, 팩트 폭격하는 그런 캐릭터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게리 베이너척이나 크렌트 카돈하고 비슷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론 무어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역전한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였냐고요. 론 무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충격을 줬을 만큼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부와 성공을 불러들이는 힘은 시각화에 있다. 론 무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예요. 돈 버는 원리, 자본주의의 작동 방식, 레버리지 효과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인 줄 아셨을 테니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성공한 사람들의 부의 규모는 다 다르지만 인생을 자기 손으로 직접 바꾼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와 성공을 불러들이는 힘은 시각화에 있다. 일단 저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라. 다시 한번 말한다. 바라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라. 과거의 나는 고집스러운 인간이었다. 코앞에 있는 기회를 잡으라는 모든 조언을 귓등으로 흘려보냈다. 그런데 조언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붙잡기 시작하자 인생도 사업도 크게 도약했다. 네, 론 무어는 사실 이 고집에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런 론 무어도 저처럼 그리고 우리들처럼 성공을 갈망했을 당시에 성공하게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나폴레옹 힐, 얼 나이팅게일, 데일 카네기의 작품들을 슬쩍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랬듯이 처음엔 사실 뭐라는 건지 감이 잘 안 올 수 있거든요. 론 무어도 처음에는 그렇게 다소 무시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중요한 전환점이 나와요. 저자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조언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붙잡기 시작하자 인생도 사업도 크게 도약했다. 네,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볼까 하는 순간 그의 우주가 바뀐 겁니다.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불러왔다. 나는 성공을 갈망했다. 승리하고 싶었고 더 밀어붙여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었다. 다음 단계로 그 다음 단계로 도약하고 싶었다. 나는 나의 그런 갈망이 절박함으로 보이기 쉽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당시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레고리 가르시아의 책을 읽으며 실체화, 즉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에 연관된 개념들을 탐구했다. 원하는 결과와 사람들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시간을 들여가며 그냥 무작정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을 알고 싶었다. 내가 게을렀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속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실제로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다. 만일 당신도 그렇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들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네, 저자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더 견고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찾아다녔는데요. 마침내 그의 사고방식을 통째로 바꿔놓은 이론을 찾았습니다. 순수 잠재력의 법칙인데요. 저자는 말합니다. 20세기 전반 서구 사회에 요가를 전파한 요가난다는 말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주인이다. 이 말은 순수 잠재력의 법칙을 한마디로 설명해준다. 론모어도 저도 사실 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이 강력한 한마디에 숨어있는 힘이 뭔지 그건 압니다. 순수 잠재력이라는 건요, 창의성, 기회, 가능성의 뿌리인 순수 의식에 근거하는데요. 이 순수 의식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사람은 이따금 행동을 딱 멈추고 침묵하면서 존재하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거예요. 침묵하며 나의 존재를 인식했을 때 우리는 매 순간의 주인임을 알고 이 순간의 무게를 깨우치는 그 순간 또다시 생각하고 나아갈 힘을 얻는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성공을 끌어당기기 위해, 그리고 성공에 끌려가기 위해 해야 하는 건 세 가지로 귀결되는 건데요. 1. 멈추고 침묵하며 나의 존재를 인식하기, 매 순간의 주인임을 알기. 2. 마음속 시각화, 생각하기. 3. 행동, 나아가기. 일단 멈추고 침묵하는 거, 이건 새로운 게 전혀 아니죠. 정말 고대부터 명상, 요가, 수련 같은 것들은 결국 전부 멈추고 침묵하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의 존재, 나라는 사람을 인식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걸 알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이 시각화죠. 론모어는 사실 시각화가 지닌 엄청난 위력을 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과학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냥 와 하고 감탄이 나오는 일을 직접 겪은 거죠. 저자가 가난한 화가였을 때 무려 5만 파운드, 우리 돈 약 8천만 원이 넘는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기지 대출까지 끼고 있었어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그림을 팔아서 얻는 수입으로는 이자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차를 팔았어요. 그렇게 빚을 전부는 아니었고 일부 상환하고요. 남은 돈으로는 자전거를 샀습니다. 당시 그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고급 주택들 우편함에다가 그림 의뢰를 받는다는 자기가 직접 만든 전단지를 넣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원래는 차를 타고 다녔는데 차를 팔고 나서는 자전거로 그 일을 이어간 거죠. 그렇게 매일 돌아다니던 어느 날 유독 눈에 띄는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 도시에서도 가장 좋은 동네에 있는 1880년대에 지어진 빅토리아 양식의 3층 주택이었는데요. 외관부터 엄청나게 멋있고 웅장한 거예요. 그는 자전거를 타다가 잠시 멈춰서서 구경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 집에는 지하실도 딸려있고 차를 여러 대 주차해도 충분한 진짜 아름다운 진입로도 있는 거죠. 시내에서 가까운 위치에다가 이 정도 규모와 분위기를 내는 집은 사실 찾기 어려워 보였다고 해요. 그날부터 론무어는 거의 매일 그 집을 지나쳤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자전거를 멈춰 세우고 10초 정도 그 집을 쳐다봤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 집을 꼭 산다. 당시 저자는 20대였고 미혼의 아이들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집이 막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자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꼭 집어 설명할 순 없지만 왠지 그 집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내가 꿈꾸던 집의 모든 요소와 매력을 지닌 그런 집이었다. 네, 저는 그 집이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라는 이 표현이 정말 와닿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유는 모르겠는데 계속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는 어떠한 대상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그건 우리가 그것에 끌어당겨지는 순간이거든요. 끌어당김에 대해 막 부연 설명이나 어렵고 모호한 설명 이런 거 할 것도 없어요. 저자는 이걸 내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라는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이게 그냥 끌어당김이자 노잉이에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다가도 모를 그 느낌, 이걸 눈치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그 다음에 목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획이 따라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행동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이 순서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다시 론모의 스토리로 돌아가 볼까요? 그 집을 꼭 사겠다고 한 저자는 이후 몇 년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로부터 몇 년이 흘러 나는 그림을 접고 부동산 사업에 매진했다. 적성에 꼭 맞았다. 부동산 회사를 차리고 돈을 꽤 많이 벌었다. 사실 그 전에 나는 나의 예술 인생만을 고수했는데 우연히 참석하게 된 부동산 세미나가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데도 어려웠던 시절 내 자전거를 멈추게 했던 그 동네와 집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남아 있었다.
마침내 나는 그 동네에 살기로 했다. 그 시절은 너무 정신이 없어서 자전거를 멈추게 했던 그 집에 대해서는 거의 잊고 살았다. 시간이 흐르자 몸이 근질댔다. 이제 집값이 꿈틀대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 동네에 있는 집을 빨리 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나는 괜찮은 매물이 나타나길 바라며 집 팝니다 팻말이 세워진 집들을 예의주시했다. 그렇게 또 근처 집들을 둘러보고 단골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고 있었다. 늘 함께해주는 단골 헤어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깎아주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 아버지가 집을 판대요. 그 한마디가 내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는 결코 모를 것이다. 들어보니 그의 아버지 집은 수년 전 내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매일 바라보았던 바로 그 집,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집이었던 것이다. 널찍한 진입로가 있는 웅장한 빅토리아 양식의 그 집 말이다. 네, 저자는 곧바로 그 집을 매입하고 그 헤어 디자이너의 아버지 역시 아들이 잘 아는 사람에게 집을 팔아서 너무 기쁘다면서 수수료도 없이 거래를 마쳤습니다. 저자가 집 구조를 조금 바꾸는 등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그 헤어 디자이너의 가족을 초대했을 때는 정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그저 운이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자와 저의 의견은 다릅니다. 행운이라는 게요,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행운을 좌우할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요, 사실 저자가 통과해온 모든 상황이요, 오히려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계획된 일처럼 보이거든요. 저자가 어떻게 통과해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를 팔고 자전거를 샀다. 전단지를 만들어 우편함에 뿌렸다. 그 집을 발견하고 그 집에 사는 자신을 매일 상상했다. 부동산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일단 그 동네에 살긴 하지만 집을 사지는 않고 일단 임차했다. 미용사와 좋은 관계를 맺었다.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기회를 발견했다. 신속히 결정을 내렸다. 기회를 잡았다. 네,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제일 중요했던 과정은 뭐라고 보시나요? 그 집을 매일 마음속에 품고 상상한 것? 혹은 인생의 방향을 화가에서 부동산업으로 완전히 바꿔서 돈을 그만큼 번 것? 마침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집을 일단 사지 않고 임차한 것? 그날 마침 미용실에 간 것? 이것도 아니면 뭔가 일의 순서가 딱딱 맞아 떨어진 것? 저자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던지겠다. 우리는 운이 좋아서 기회를 만나는 걸까? 아니면 기회 때문에 행운을 얻는 걸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행운이란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기회를 붙잡았을 때 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영 구루 엘리 골드렛은 말한다. 행운은 준비가 기회를 만날 때 찾아오고 불운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현실을 만날 때 찾아온다. 여기에서 저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기회와 확률에 대해 엄청나게 큰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흔히 우리는 발생 가능성이 극히 낮은 일을 말할 때 벼락 맞을 확률에 비유한다. 올해 당신이 벼락 맞을 확률은 70만 분의 1이며 이건 상어에 물려 죽는 것보다 약 5배 높고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500배 높은 확률이다. 또한 당신이 네잎클로버를 발견할 확률은 1만 분의 1이고 이로치 포켓몬을 잡을 확률은 8,000분의 1이다. 이걸 아는가? 당신이 백만장자가 될 확률은 이런 것보다 무려 150배가 더 높다. 그런데 이 모든 확률을 우습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다. 당신이 태어날 확률은 5조 5천억 분의 1이다. 네, 여러분, 여기서 진짜 핵심은요, 고귀한 탄생 뭐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자체가 정말 억겁과도 같은 시간 동안 극도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건들의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생긴 결과라는 겁니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규적이든 무자규적이든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기회 중에 하나라는 걸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와닿을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트퍼드셔 대학교 심리학 교수 리처드 와이즈먼은요, 어떤 사람이 행운을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지, 도대체 무엇이 이 행운이라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했거든요. 400명을 무려 10년에 걸쳐 추적 관찰했습니다. 일단 이들은 참가하면서 자기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운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대답했어요. 일부 참가자들은 실제로 자기는 유난히 운이 좋다고 말하는 반면에요, 또 어떤 참가자들은 자기가 진짜 지독하게 운이 없다면서 아무리 좋은 말도 자기 입에서 나오면 저주가 된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이들은 10년 동안 각종 실험에 계속
참가했는데요. 장장 10년에 걸친 실험 결과 실제로 운 좋은 사람들에게서 신기하게도 4가지 공통점이 나왔어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소한 기회를 만들거나 알아채는 능력이 있다. 신문을 이용한 실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그 신문은 매일 앞쪽에 작은 글씨로 금일 신문에는 총 43장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표기를 해주는 신문이었죠. 연구진은 이 신문을 주면서 사진이 몇 장 실려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어요. 본인이 운이 없다고 매일 말하는 사람은요, 사진을 직접 세어봐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그런데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단 몇 초 만에 바로 답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 신문 안에 적힌 금일 신문에는 총 43장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재빨리 발견했으니까요. 운 좋은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겁니다. 직감에 귀를 기울여서 다소 가볍고 긍정적인 결정을 내린다. 네, 운이 좋은 사람들이 빠르고 경쾌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두려움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뭔가를 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결정을 미루잖아요. 이에 대해 저자는 말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드레날린이 증가해 도망치거나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추게 한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극적인 상황에서는 호르몬의 분비량이 급속히 증가한다. 불타는 건물 안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문을 부수고 안전한 곳으로 아이를 옮기는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 역시 아드레날린이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두려움뿐 아니라 긍정적 흥분에도 급증한다. 두려움과 긍정적 흥분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경기 시작을 앞둔 스포츠 선수에게 긴장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흥분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선수들이 종종 있다. 그렇다. 두려움을 긍정적 흥분으로 바꾸면 압박감 속에서도 훨씬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다. 네, 결론은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이걸 그냥 아니야 나 안 무서워 이런 식으로 외면하는 것보다는요, 이걸 자기한테 유리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2014년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요, 강연하기 전에 나는 긍정적인 흥분을 느끼는 중이다 라고 말한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지금 차분해 라고 말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접근법을 불안 재평가라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많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 계속 이런저런 결정을 미루게 되고 해보자 하는 마음이 잘 서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불안 재평가 접근법을 한번 해보세요. 떨리는 상황이 되면 나는 안 떨린다 이렇게 하면 더 떨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긍정적인 흥분을 느끼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운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운이 좋은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입니다. 긍정적인 언행을 하며 가장 최고의 모습을 상상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거리낌이 없다. 저자는 이 부분에서 자신도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성공, 건강, 강인함, 행복, 자신감, 바로 판단하지 않기, 감사함 이런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목표, 비전, 도전 과제 이런 걸 거쳐서 만나게 될 이미지를 진짜 매일 시각화하면서 엄청난 효과를 봤다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걸 할 때 거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감정을 싣는 거죠. 마치 저자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빅토리아 양식의 대저택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말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시각화는 마법의 특효약이 아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 연습하라. 네, 이제 실제로 운 좋은 사람들의 마지막 공통점입니다. 행동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일을 나를 위해 일어난 일이라고 말한다. 또한 기회는 원래 불운이나 일시적 패배의 형태를 가장해서 찾아온다는 사실도 안다. 그렇게 반복한 결과 어떤 기회를 붙잡고 어떤 기회를 지나쳐야 할지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 네, 와이즈먼이 연구한 사람들 중 자기가 운이 지지리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이런 말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왜 항상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반면에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요, 나를 위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심지어 불운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진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본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진짜 이 기회는요, 도전, 문제, 실수, 불운 여기 안에 기회가 있거든요. 여러분, 웃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 운이 좋은 게 원인이 아니에요.
그 웃는 사람이 운이 좋아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니까요. 잘 웃으니까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그렇죠? 결국 자기 언어로, 상상으로, 감정으로 정말 잘 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들이 마치 웃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 주파수에 맞는 것들을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결국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내 몸 안에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나의 감정을 상상하고 더 높은 진동과 주파수를 만들어내는데 집중한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일상에서 수시로 목격한다. 뭔가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면 반드시 그것엔 변화가 생긴다. 사람은 결국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가장 잘 해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우선순위가 되면 당연히 나는 그것을 해낼 가능성이 커지니까. 될 수 있는 최고의 자신을 상상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완벽히 알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최고의 자신을 상상하라. 네, 여러분. 시각화. 여전히 뭔가 사이비 같고 무슨 종교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95%가 넘어요. 여러분이 시각화를 한다고 하면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그게 뭐야? 너 이상해. 이렇게 말하죠. 그냥 신경 끄세요. 사람은 원래 자기가 안 하는 걸 하는 사람을 보면 시니컬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은 소수 중에 소수만 하는 겁니다. 시각화라는 걸 장난이 아니라 진지한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그걸 직접 해보시는 여러분은 그렇게 성공하는 거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릴 4가지만 미리 조금씩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 상상, 그리고 시각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단어들인데요. 이게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 론 무어의 부와 성공의 기회에 담겨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세상이 나를 알게 해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비우고 채우고. 세상이 여러분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알게 한다. 뭔가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나라는 사람이 혹은 브랜드가, 여러분 결과물이, 여러분의 작품이, 여러분의 업무 능력이 결국 누구에게든 어필이 되어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단단하게 만들어낸 여러분의 어떤 일이 가치를 지니고 있으면 결국 누군가 그걸 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이 찾아오는 거고요. 어제 일부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행운은 기회가 준비를 만날 때 찾아오고, 불운은 준비의 부재가 현실을 만났을 때 찾아온다. 그래서 이 준비의 부재 상태에서 평생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행운 자체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기회를 만나게 해주는 진짜 기본적인 요소라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마케팅 권위자 세스 고딘도 말하죠. 당신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네, 고딘은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시간을 어디에다 쓸지 결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디에 사용하지 않을지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1년밖에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 같으신가요?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것, 이렇게 구분해서 목록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중 두려워서 실행을 망설이는 일은 뭔가요? 다음으로 계속 미루고 있는 일은요? 네,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산다면 해야 할 것 같은 그 일에 밑줄을 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딱 체크해보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그 일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저자는 말합니다. 낙담하거나 자책은 마라. 이 질문을 통해 실제 삶과 원하는 삶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의 엄청난 기회다. 네, 그 차이를 좁히는 비우고 채우고 세상에 나를 알리는 것, 그 3단계를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먼저 비우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 주변을 정리하세요. 여러분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는 삶의 잡동사니를 비우는 거예요. 물리적 공간에서 그냥 존재할 뿐인데 이상하게 자꾸 여러분의 에너지를 가져가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쓰레기든 그게 뭐든 점검하고 청소해 보십시오.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는 말이 있죠. 차츰차츰 비워내서 결국에는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것들만 남겨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머리에서도 비울 게 있는데요. 바로 걱정입니다. 걱정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여러분 스스로를 막 밀어붙였다면, 안달복달했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쉼을 주면서 이 걱정 질주를 멈춰보세요. 저자는 일을 할 때 25분 집중하고 5분 쉬는 포모도로 기법을 강조하는데요. 네, 이 방법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실 몇 분을 집중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몰입과 쉼, 팽팽하게 긴장했다가 탁 풀어놓는 걸 반복하면요, 쓸데없는 걱정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지금 여러분 머릿속이 걱정으로 잠식되어 있다면 일단 지금 최우선순위로 해야 할 걸 20분, 25분만 딱 해보십시오. 더 할 필요도 없어요. 딱 그만큼만 하시고요. 약속한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긴장을 푸세요. 진짜 그 걱정의 무게가 훨씬 가벼워지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실용적인 방법으로 가는 건데요. 여러분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이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간을 의미 없이 잡아먹기만 하는 일이 있다면 아웃소싱 하십시오. 위임할 사람을 고용하는 거죠. 네, 열심히도 좋지만 현명하게 일해야 합니다. 회사를 키우고 싶다면, 조직을 키우고 싶다면, 아니면 직장인이지만 내 가치를 올리고 싶다면 온종일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것들에 매달리면서 여러분이 모든 걸 직접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성공한 사람들, 그리고 부자들이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는 레버리지의 개념입니다. 건강관리가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에게 지금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건강을 신경 써줄 사람을 고용하십시오. 청소가 필요한데 도저히 거기에 쏟을 시간과 여력이 없다면 청소를 대신해줄 사람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 우선순위에 몰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에서 필요 없는 걸 비워내고, 머리에서 필요 없는 걸 비워내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하루 구성물들 중에서 필요 없는 걸 비워내는 거죠. 사실 레버리지를 사용해야 한다고 많이 말씀드려도 말처럼 쉽지 않은 거 저도 압니다. 어쨌든 그 어떤 일이든 레버리지를 하려면 비용이 들고, 그러면 이제 이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드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의 기준을 딱 정해보세요. 이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써버리기에는 진짜 너무 아깝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무조건 있으실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감히 레버리지를 하십시오. 심지어 레버리지 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 여러분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소위 이도저도 아닌 것들이죠. 그런 건 아예 여러분이 할 일에서 삭제해버려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나에게 필요 없는 후순위의 일들을 비워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요, 사실 무조건 거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가 망설여진다? 이건 왜 그럴까요? 내가 집중해야 하는 우선순위에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요, 앞서 비워낸 공간들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생산적인 경험, 책,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경험 같은 것들로 채워 넣어야 해요. 네, 두 번째 단계, 바로 채우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최근에 어떤 기회를 딱 붙잡았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덕분에 혹은 어떤 인맥 덕분에 그 기회가 생겼을까요? 그 기회가 정말 기회라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죠? 무엇을 익혀둔 덕분에 그 기회가 빛을 발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질문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회라는 걸 단번에 알아채기도 하고 어떤 건 그냥 패스하기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낚아채는 거. 그 탁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말씀드릴 4가지만 미리 조금씩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육, 경험, 독서, 인맥. 먼저 교육과 배움의 차이를 짚고 넘어갈까요? 저자에 따르면 교육은 주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데 반해서 배움은 세상 모든 곳에서 지식을 얻는 활동을 뜻합니다. 소위 경험이죠. 저자는 배움, 즉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학은 애초에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는 어쨌든 교육과 경험이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저는 교육이 무조건 대학을 가야 하는 거 막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경험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이론을 익히고 툴을 익히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망라하는 과정을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엑셀을 다루는 사무실에 투입되기 전에 엑셀에 대한 모든 활용법, 지식을 미리 배워놓는 과정, 이 과정이 교육이죠. 그러니 어쨌든 교육과 경험은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벗어나서 성인이 되면 어떤 교육을 선택할지, 어떤 경험을 해야 할지, 여기서부터
갈팡질팡하잖아요. 왜냐하면 뭐가 돈이 되고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럴 땐 일단 머리에 떠오르는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한 번씩 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집중하라면서요. 네, 아직 우선순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여러분의 우선순위는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는 게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하고 싶은데 뭐가 여러분에게 맞을지 뭘 잘할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우연히 누군가의 권유로 탁구를 했어요. 생각보다 꽤 재미있고 여러분에게 잘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실력도 좋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냥 진로를 정해버려요. 나는 탁구 선수 끝.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테니스를 더 좋아하고 잘하는지, 아니면 수영, 배드민턴, 축구, 농구 해본 적이 없잖아요. 이걸 다 해보고 그래도 나는 탁구가 나랑 가장 잘 맞고 이걸 할 때 행복하다, 이러면 그건 성공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살아가다가 너무 늦게 알아버리거나 아니면 평생 모른 채 살다 가거나, 그러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인생 우선순위를 찾는 우선순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거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찾을 때까지 여러분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은 아웃소싱하거나 삭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 배워보고 싶은 거, 마음 가는 것들에 발을 담가 보세요. 막 어지러웠던 그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고 이제 그게 루틴으로 자리 잡아가면요, 이제 책을 읽는 겁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요. 독서의 정의가 뭐 하루에 2시간 이상 100페이지 읽는 행위, 이런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 책을 읽는다는 건요, 여러분 삶이라는 요리를 할 때 필요한 식재료들입니다. 필요한 재료들을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죠. 재료가 뭐 빠지는 거 없이 다 있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원하는 그 어떤 요리도 바로 할 수가 있고요. 둘째로는 그 요리의 완성도가 올라가고요. 아, 원래는 그걸 넣어야 더 맛있는데 그게 없어서 맛이 약간 아쉽네. 진짜 요리는 사실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점심이나 저녁이 아니라 나의 삶이라는 요리잖아요. 아, 내 인생에서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더니 내 인생이 약간 밍숭밍숭하네. 이러면 안 되니까요. 저자는 우리가 아는 정말로 큰 부자들이 대학교 막 중퇴하고 학력은 별 볼 일 없어도 진짜 기가 막히게 이 책만큼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점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죠. 사실 제 경험상 지금 뭘 해야 할지 진짜 아무것도 감이 안 잡힐 때는요, 일단 주변을 청소하고 서점에 가서 눈에 띄는 책을 집어들어 읽는 것, 이 두 가지만 해도 시작이고 성공이었어요. 네, 비우고 채웠으니 이제 세상에 여러분을 알리는 구간입니다. 안전지대 밖으로 나갈 어떤 힘이 생기는 구간이죠. 여러분이 찾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레벨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그걸 알게 됐고요. 이때부터 여러분은 셀프 고립을 그만두고 나를 알리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알리면서 안전지대 안에 있을 땐 진짜 절대로 만날 일 없었던 인맥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를 알리는 것, 내가 이런 걸 만들어서 판다고, 내가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나는 이런 자격증이, 이런 포트폴리오가 있고 이런 게 필요한 회사를 찾는다고 알리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세상은 여러분이 사는 도시 단위가 될 수도 있고요, 특정한 산업 분야가 될 수도 있어요. 전 국민이 될 수도, 전 세계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각종 툴을 씁니다. 각종 앱과 매체를 이용해서 나를 알리게 되는 거예요. 요즘엔 직장인들도 특정 앱에 자기 명함과 포트폴리오를 올려놓고 이런 회사로 이직을 원해요 써놓으면 먼저 스카웃이 옵니다. 이런 정보력, 나를 알릴 방법은 어디서 얻나요?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비우고 채우는 과정에서, 각종 교육에서, 경험에서, 책의 저자를 통해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촉각이 거기로 곤두세워져 있을 테니까요. 네, 여러분, 나를 알리는 이 과정은 사실 불편하고 힘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귀찮고 어려운데 하지 말자라는 본능적 직감이 따라올 것이다. 가끔은 하지 마라는 본능적 직감을 따라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대개는 불편함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 눈에 띄어야 성공도 나를 알아본다. 기회를 만나거나 붙잡을 조건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것을 택하길 바란다. 네,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벽은요,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해왔던 것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대다수가 할 생각을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했던 일을 자연스럽게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생각하기에 내 수준에서 별난 일을 한번 해보면 나중에 10년 뒤에 이 선택이 참 별거 아닌 일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우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해보면요, 자신감이라는 건 알아서 따라오는 거고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든 변화는요, 오늘로부터 시작됩니다. 비우기부터 시작하세요. 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그런 것들은 아웃소싱 하시고요. 이미 잘하고 계시다면 이제 채울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채우고 있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맞는지 한번 또 점검을 해보시고 몰입과 심을 반복하세요. 지루한 과정을 반복하세요. 그렇지만 내일은 언제나 새로운 날임을 늘 상기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매일 1cm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언젠가 여러분이 셀프 고립을 끝낼 때, 여러분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걸어온 모든 과정 비로소 한눈에 다 보일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공은 도대체 그동안 어디에 숨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물밀듯이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 자기 인생 바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언급하는 거죠. 아침에 꼭 해야 할 것 5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주부터 해야지. 1월 1일 딱 시작하면 제대로 해봐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냥 오늘 해보세요. 딱 5분이라도 일단 오늘 그냥 하는 겁니다. 과거에 제가 마인드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잠재의식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로 갈아 끼우기 전에는요, 뭔가 안 하던 생각이나 안 해본 행동을 하는 걸 정말 끊임없이 뒤로 미뤘었거든요.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진짜로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고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 내가 충분히 훌륭하지 않으니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아직은 여유가 없으니까 준비를 조금 더 한 다음에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해보자,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결정적으로 맹점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시작을 못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못하니까 뭘 이룰 수가 없죠. 뭘 못 이루니까 삶이 계속 똑같고요. 작년하고 올해 나이만 1살 더 먹었다는 것 말고는 모든 상황이 진짜 똑같이 별로였던 거죠. 구독자님들께서 댓글로도 올 한 해가 정말 달랐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댓글들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냥 했다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정말로 내일부터가 아니라요, 오늘, 지금 성공하는 삶, 그거 시작해 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부와 성공의 기회의 저자 론 무어의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론 무어가 이런 말을 했죠. 자신이 운 좋게도 평균 수명이 81세인 영국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요, 자신이 81세까지 산다면 29,586일, 약 3만 번의 기회를 아직 갖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원하는 인생을 위해 작은 성공을 쌓을 수 있는 날이 29,000일이나 된다는 거죠. 이런 통찰은 앞으로 펼쳐질 삶에 정말로 엄청난 혜택을 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소한 행동, 수많은 결정, 수많은 하루가 쌓여서 비로소 성공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을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화소들이 모여서 화면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잖아요. 한 번에 전체 화면이 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단어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성공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단어가 바로 이 그냥이거든요. 그냥 부단히 계속하면요, 어느 순간 바라던 전체 화면이 눈앞에 딱 펼쳐지는 겁니다. 시각화로 그 전체 화면을 생각하되 지금 오늘 하루를 무시하지 않고 화소를 하나하나 채운다는 느낌으로 그냥 해 나아가는 거죠. 네, 여러분, 하루를 전날 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공한 젊은 백만장자 론 무어는 말합니다. 나의 오늘은 어젯밤에 시작되었다.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한다. 전날 준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유리하게 출발한다. 전날 밤에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하라는 건데 싶으시죠? 저자는 일단 일반 직장인들의 일과가 끝난 시간, 즉 6시 이후에 이메일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조금 신박한데요. 보통 업무 시간에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요, 서로에게 계속 회신을 보내는 이메일 랠리가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대에 이메일을 보내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메일에
더 제대로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또한 머릿속이 번잡해지기 전 아침에 메일을 딱 열어서 내가 보낸 그 이메일을 조금 더 제대로 검토할 수 있고요. 자기 사업을 하시거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9시에서 6시라는 시간에 얽매여 있지 않은 분들에게는 저자의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이메일 작업을 끝내면 이제 즉시 다음날을 위한 다이어리 작업에 들어간다고 해요. 시간을 나눠서 뭘 할지 상세히 적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구획을 나눠서 할 일을 촘촘하게 나누는 건요,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관리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와 생산성, 감정, 결국엔 여러분의 에너지를 관리하는 거죠. 네, 여전히 하루를 잘 관리하는 게 힘든 분들이라면 하루 전에 내일을 위한 다이어리 쓰기를 적극 추천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기회를 만들어내고 기회를 붙잡는 게 훨씬 쉬워진다고 강조해요. 그러니까 중요도 높은 것부터 낮은 것의 순서로 그 중에서도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해야 하는 걸 나눠보세요. 만약 다이어리를 쓰거나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내일 완료해야 할 목록들을 편하게 끄적거리는 느낌으로 적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일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작성한 그 목록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리고 이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상위 목록이 여러분 하루에 차지하는 비율은 몇 %인가요? 이걸 따져봐야 해요. 저는 하루 해야 할 일 중에서요, 가장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그 일에 100% 집중해야 한다고, 그래야 성공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즉, 여러분의 지금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만약 거기에 여러분의 하루 에너지를 온전히 다 쏟지 못하고 있다면요,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여러분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하는 걸 그냥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를 해야 해요. 여러분은 삶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을 진짜 최대한 활용하고 기회를 잡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과 에너지 쓰는 걸 멈춰야 해요. 가령 불가피하게 내가 저녁 약속이 너무 많다. 그런데 나는 이 시간이 반갑지도 않고 오히려 우선순위에 방해만 된다. 이런 것들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최대한 목록에서 빼버려야죠. 여러분, 갑자기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우선순위에 해당되지도 않고 심지어 여러분을 설레게 하지도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걸 최대한 없애야 해요. 이렇게 자꾸 상황에 사람에 끌려다니면요, 진짜 몇 배는 더 피곤하거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우선순위 최상단에 있는 중요한 그 일을 할 때보다 몇 배는 더 피곤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인 이상 자연스럽게 진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달부터 제대로 하자, 내년 1월 1일부터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말이라 그런 일이 더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 기준은 무조건 지금 현재의 여러분에게 우선순위 1순위인 것, 그걸 여러분 삶에 들이셔야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하루 전날, 다음날의 할 일 목록, 그리고 레버리지 목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정돈이 됩니다.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이 느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사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변수라는 게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계획은 원래 계획대로 안 되니까 계획입니다. 다만 이렇게 다음 날의 일과를 미리 보기 하는 건요,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그 느낌, 내 우선순위를 내가 알고 있다는 그 느낌, 그 우선순위의 비율을 점점 늘리고 그 외의 것들은 레버리지 하면서 진짜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다이어리를 적을 때는요, 어떤 기회가 여러분에게 올 수 있을지 그걸 상상하면서 적어보세요. 이걸 하는 이유는요, 내일은 나한테 어떤 기회들이 올 수 있지? 이렇게 시각화하는 걸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음날, 그 다음날에 대한 여러분의 가능성을 여러분 스스로 더 신뢰하게 되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은 기회를 알아볼 준비를 더 잘하게 되는 거고요, 기회가 생길 조건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기회를 발견하고 붙잡는 순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음날 하루를 미리 보기 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장 좋은 건요, 다음날 아침이 소위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침을 무거워하는 건요, 오늘도 어제와 별반 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거라는 걸 이미 아니까 그래요. 일단 기대감 자체가 전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다행인데 이제 여기에다가 더 비참하고 소위 재수 없는 어떤 변수가 날아들지 걱정되니까, 그래서 아침을 싫어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안 좋은 것부터 생각을 해요. 생존하기 위해서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본능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음 날을 미리 보기 하면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혹시
좋은 일이 생긴다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틀어보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그날 하루가 별일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요,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한 사람한테는요, 누가 와서 나한테 초콜릿 하나 건네주는 것도 좋은 일이 돼요. 점심에 내가 좋아하는 메뉴가 나오는 것도 좋은 일이 되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일들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좋은 일이 자꾸 생기잖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다 라고 계속 인식하게 되면요, 사람이 에너지 자체가 달라집니다. 웃는 사람한테는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죠. 그거랑 똑같아요. 긍정적인 플러스 에너지를 이렇게 지니고 있으면요, 정말 똑같이 좋은 것들이 여러분한테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날들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걸 위해서는 이것만 하면 됩니다. 다음날 미리 보기를 한 다음에 이제 잠자리에 누울 거잖아요. 이때 부, 성공, 건강, 행복, 자신감, 감사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저자 론 무어가 진짜 매일 하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런 단어들은 차에 시동을 거는 거랑 똑같아요. 부, 성공, 건강, 행복, 자신감, 감사에 대해 생각하면 무조건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기분이 엄청 좋아지든 조금 좋아지든 무조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시동이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잠들 때까지만 여러분 목표, 여러분이 바라는 삶, 그 그림을 시각화해 보세요. 진짜 평소보다 훨씬 잘 되실 거예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요, 보통 우리가 뭘 제일 먼저 하나요? 스마트폰을 확인하죠. 그런데요, 만약 카톡 메시지, 인스타 메시지 이런 거 떠있고 이메일도 몇 개 와 있다고 숫자가 표시되어 있어도요, 일단 일어나자마자 시간만 확인해 보십시오. 시간만 딱 확인하고요, 다른 것들 확인하고 눌러보기 전에 일단 여러분만의 아침 루틴을 먼저 해보세요. 네, 이 아침 루틴, 론 무어를 비롯한 자수성가로 성공한 사람들, 자기 인생 바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언급하는 거죠. 론 무어는 아침에 꼭 해야 할 것 5가지를 제안하는데요. 1. 아침 루틴이 끝날 때까지는 SNS를 확인하지 않기. 2. 잠자리 정돈하기. 3. 스트레칭 등 가볍게 몸 움직이기. 4. 오늘 있을 좋은 일, 기회에 대해 생각하기. 5.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걸 꼭 하자고 다짐하기. 네, 진짜 단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와, 인간적으로 저걸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없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가령 아침에 눈을 뜨면 일단 30초 정도 간단하게 스트레칭을 하면서 잠을 좀 깨고, 오늘 할 일을 쭉 생각하면서 씻고 간단하게 아침 식사하고 영양제까지 딱 챙겨 먹는 게 아침 루틴인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SNS에 꽂혀서 출근 준비가 평소보다 조금 늦어져서 아침은 스킵하고 영양제 먹는 것도 깜빡하고 그냥 출근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전에 배가 고프죠. 그래서 회사 탕비실에서 과자랑 초코바 같은 걸 허겁지겁 먹어요. 사실 과자랑 초코바를 먹는 건 별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오늘 하루가 내 컨트롤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소해 보이는 이 아침 루틴을 흐름이 깨지지 않게 매일 이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침 루틴을 만들어서 할 때요,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니까 뭔가 조금이라도 하기에 벅찬 것들은 넣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눈 뜨는 것 자체가 버거워지거든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아침 루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잘 컨트롤하는 느낌, 그 느낌의 날만 잘 서도록 유지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아침, 이 하루의 시작을 온전히 다스리는 건요, 사실 그 자체로 성공이에요. 육상 시합을 할 때 육상 선수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게 뭔 줄 아시나요? 경기 당일 출발선에 설 때 최상의 몸 상태로 출발선에 서는 겁니다. 출발선에 서는 것. 우리도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그날 하루의 출발선에 딱 서잖아요. 그렇죠. 하루라는 레이스 출발선에 선 여러분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면 앞으로 만날 기회가 기회인 줄 딱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혹여 날아올 재수가 없는 변수도 최대한 둥글둥글하게 통과할 수가 있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컨트롤하면, 이게 쌓이면 그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 상황에 막 휘둘리면서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날 밤과 아침을 잘 보냈는데도 만약에 오늘 하루 일과 중에 어떠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 폴란드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 서커스도 아니고 내 원숭이도 아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모든 일, 그 모든 것들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니니 내가 상관할 바 아닌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혹은 내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한 발 나서주면 훨씬 상태가 나아 보이는 것들도 있고요. 일과 중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에서 한 발만 물러나서 상황을 천천히 보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회가 보일 수도 있고요. 내 문제가 아닌 걸 알 수도 있죠. 저자 론 무어가 말하길 우리는 언제나 약간은 이기적이고 약간은 이타적이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어제 잘못된 일 때문에 오늘 지금 내가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어차피 변화는 또 다른 변화를 불러오거든요. 어제 잘못된 그 일을 어느 순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대신에 오늘은 내 스스로를 만족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걸 일단 시작하십시오. 처음 하는 거면요. 일단 하고 나중에 조정하세요. 그거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뭘 하기에 완벽한 때라는 건 없어요. 다만 지금은 뭘 하기에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은 이 말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느냐, 성공은 이걸로 갈립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진짠가? 오늘 이야기는 돈에 딱히 관심 없는 분들, 돈을 제대로 갈망한 적 없었던 분들, 그리고 행복과 돈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듣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일지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규모의 재정 상태, 지금으로선 당연히 쉽지 않지만 아무튼 지금과는 사이즈가 다른 재정 상태를 원했거나 원한다면 반드시 들으셔야 할 거고요. 론 무어의 부의 속성, 그 하이라이트를 저자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우리는 모두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오래 일하면 최고가 될 수 있으니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한다. 아파도 참고 약한 척하지 말고 무턱대고 많이 하라고 한다. 과연 그럴까? 그래선 안 된다.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시간은 돈이고 돈은 시간이다. 돈과 시간은 서로를 지키고 서로에게 도움을 준다. 이 관계를 이해하면 모든 것들이 명쾌해진다. 현재 우리는 어떤가? 돈을 위해 시간을 죽이고 시간을 위해 돈을 죽인다. 이렇게 하면 돈과 시간은 정작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남아있지 않는다. 이들의 사이를 붙여놓는 방법이 없을까? 시간과 돈의 관계를 이해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적절한 시간 투자 경로를 선택해야 한다. 지금 확인해보자. 가시적 결과, 부를 가져다주기 힘든 일들을 오랫동안 열심히 하면서 내 정신력과 에너지를 쏟는, 그렇다고 지금의 이 상황을 완전히 바꿔버릴 용기는 없어 전전긍긍하는, 소위 엄한 희생을 하고 있진 않은가? 가령 3년에서 5년마다 승진할 것으로 기대되고 일주일에 60시간씩 일하지만 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임금이 2배 오르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게 분명한 그곳에 지금 속해 있는가? 물론 그래도 괜찮다. 그 속도에 스스로 전혀 개의치 않으며 답답함을 느끼지도 않고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건 진짜로 멋진 일이고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만약 당신이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내려고 발버둥치는 막막함과 두려움의 소용돌이에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계속 잘 들어주길 바란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가치 제공자가 아닌 시간 제공자로서 쓰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누군가의 직원이 된다는 걸 폄하하는 게 아니다. 당신은 일반 직원, 시간 제공자가 아니라 회사와 비전을 공유하고 스스로도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 내의 사내 기업가, 즉 가치 제공자일 수도 있다. 그 구분법은 사실 간단하다. 일이 즐겁지 않더라도 그걸 상쇄할 수 있는 가치를 주고 받는다면 가치 제공자이고, 그런 게 전혀 없다면 그냥 시간 제공자인 것이다.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 제공자에서 가치 제공자로 넘어갈 수가 없는 환경이라면 최소한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의 적정한 시간당 임금이 그 선을 넘어야 시간 제공자로서도 불만이 없을 것이다. 그래야 시간 제공자로서 발생하는 여타 억울한 비용들이 상쇄되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실제로 다음 임금 인상 때 당신이 시간당 버는 돈이 지금의 시간당 가치보다 낮아질 수 있다. 즉 당신이 시간당 제공하고 있는 가치에 대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노후 생활을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는 것도 당신에게 좋은 것이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안전한 은퇴도 착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국가는 언제라도 사전 경고 없이 퇴직연금 액수를 바꿔놓을 수 있으니까. 단 하나의 규제를 변화시켜서 당신이 지금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더 열심히, 더 오랫동안 일하면 더 부유해지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어떤 인생을 선택할지, 그 선택은 당신이 지금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지 모른다. 인생에서 돈과 관련해 3단계가 있다. 돈에 대해 배우는 단계, 돈을 버는 단계, 그리고 돈을 갈망하는 단계다. 그런데 돈에 대해 배우는 첫 단계부터 잘못 배웠기에 우리는 그 다음 돈을 버는 단계로 잘 나아가지 못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걸 이렇게 바꾸자. 돈에 대해 제대로 배우는 단계, 돈을 버는 단계, 돈을 불려서 잘 쓰는 단계, 부를 쌓는 단계들이 있다. 처음, 일단 뭔가를 배우기 시작할 땐 열심히 오랫동안 일하는 건 당신에게 추진력이라는 걸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조금 이상해진다. 더 큰 문제 해결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맨 처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열심히 오랫동안 하는데 처음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즉, 더 밀어붙일수록 결과가 나빠질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힘들어가며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생산성이 점점 떨어지는 결과를 얻기도 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당신의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면서도 부를 늘리는 시간 관리 모델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 모델을 설명하기에 앞서 시간은 3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먼저 말하고자 한다. 1. 소비된 시간. 2. 투자된 시간. 3. 레버리지된 시간. 소비된 시간이란 무엇인가? 경제적 측면이나 정서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는 시간을 의미한다. 만약 경상소득, 그러니까 월급과 같이 정기적으로 소득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당신 스스로 판단하기에 영양가 없는 일만 하거나 이용만 당한다고 느껴지면 그 시간 역시 소비된 시간이다. 투자된 시간. 투자된 시간은 당신이 뭔가를 완료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수입을 가져오거나 레버리지 효과를 제공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장시간 혹은 평생 동안 유지될 수 있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레버리지된 시간. 레버리지된 시간은 투자된 시간을 활용하는 시간이다. 사업이나 자산을 쌓는 일을 100% 외주로 주더라도 거기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당신의 소득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레버리지된 시간이 준 결과다. 임금은 주로 소비된 시간에서 나온다. 소득은 배당금, 그림, 저작권 사용료처럼 투자된 시간과 레버리지된 시간에서 나온다.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당연히 시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한다. 엄격하고 무자비하고 원칙적으로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시간을 주도적으로 쓰고 레버리지 효과를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스스로 늘 이 질문을 해보라. 이 일이 내가 투자한 시간 대비 최고의 수익을 올려주나? 이런 질문을 지금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과 비교해서 얼마나 이질감이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해보라. 이런 질문을 하루에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으로 하여금 시간은 최소한으로 투자하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게 만들어줄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금 당신이 인생에서 레버리지 효과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 즉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에게 최고의 경제적 가치를 주는지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건 간단하다. 당신이 시간당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된다. 나는 이를 소득 창출 가치라고 한다. 자,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자. 이 소득 창출 가치는 근로시간당 당신의 가치를 말한다. 시간당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를 정확히 알면 어떤 일을 직접 하면 좋고 어떤 일은 돈을 주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좋을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가장 먼저 당신이 매주 일하는 총 시간을 합산하라. 여기에는 시간제나 정규직으로 하는 모든 일, 자산을 불리고 돈을 버는데 당신이 쓰고 있는 모든 시간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들을 합쳐서 당신은 하루에 약 11시간씩 일주일에 55시간 일했다고 가정해보자. 일주일 안에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제대로 계산하거나 혹은 대충이라도 따져보라.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월 소득을 4.3으로 나눠서 주당 소득을 계산하면 된다. 급여, 배당금, 이자, 그리고 부동산 소득 등 당신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포함시켜라. 즉 모든 소득을 더하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일주일에 150만 원을 벌었다고 치자. 일주일치 소득 총액을 일한 시간으로 나눠보는 것이다. 그러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소득 창출 가치는 150만 원 나누기 55시간, 즉 시간당 약 27,000원이 된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이 계산 결과는 도대체 무엇을 말해주는가? 이제 당신은 시간당 27,000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은 직접 해도 좋다. 하지만 그 이하의 일들은 돈 주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면 당연히 맡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의 소득 창출 가치는 감소한다. 사람들이 장시간 일하거나 초과 근무를 해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는 자신의 시간당 가치보다 낮은 일을 레버리지하며 점점 부자가 되어간다. 즉 돈을 주고 위탁을 준 다음 자기는 그 시간에 자신의 시간당 가치를 더 올리는 일에 쓰는 것이다. 이를테면 소득이 확실히 보장된 기술을 배우거나 인맥을 관리하는 것도 시간당 가치를 올리는 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시간당 얼마로 정확히 딱 환산할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하나?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부의 감각이다. 감각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희미하게라도 어떤 일을 레버리지해야 할지 감이 올 것이고 아직 그 감각이 없다면 헤맬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이 감각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연스레 깨닫게 된다.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델을 믿고 지금부터 당신 스스로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연습은 굉장히 쉽다. 소득 창출 가치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려주거나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지는 어떤 일이 생기면 당신이 직접 하라. 그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소득 창출 가치는 쑥쑥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건 당신의 소득 창출 가치보다 적은 수입을 가져다주는 모든 일을 레버리지하거나 위탁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작은 균열이 당신을 점점 더 돈에 대해 걱정하는 상태로 몰고 갈 것이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상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태라는 것이다. 지금부터 당신의 모든 일상, 즉 당신의 모든 시간에 이 시스템을 적용하라.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이 내 시간당 가치보다 높은 일인가 낮은 일인가 혹은 동등한가? 이렇게 하면 당신의 인생과 재정 상황은 영원히 바뀐다. 자, 당신이 하루 중 끝마쳐야 할 일이 7가지 정도라고 해보자. 이 중 4개는 맡기고 3가지만 직접 한다면 시간당 가치에 따라 당신은 어떤 걸 레버리지 할 수 있는가? 이것의 경계는 없다. 집안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장 외부에 맡기는 것부터 시작하라. 그리고 당신이 맡긴 어떤 일도 끝날 때까지 관리가 필요하다. 레버리지한 일들을 철저히 확인하고 끝날 때까지 관리하거나 지도해야 한다. 이 2단계를 모두 끝내고 나면 이제 직접 일을 처리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외주를 통해 아낀 당신의 몇 시간은 당신이 직접 할 일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혜택을 선사한다. 당신은 어쩌면 3가지 일을 온전히 외주를 주고 2가지 일은 관리만 하고 사실상 나머지 2가지 일만 직접 처리하면 될지도 모른다. 자, 이제 사실상 직접 처리해야 하는 것들, 즉 당신의 시간당 가치보다 훨씬 높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라. 온 마음을 다하라. 그러면 당신은 7가지 일을 7시간을 써서 했을 때보다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을 투자해서 2배 이상의 결과를 얻는 기쁨을 기어코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걸 아는가? 항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과 계속 같은 인생을 산다. 시간과 돈이 둘 다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인생을 살게 된다. 지갑 사정은 비슷하나 시간 면에서 여유가 조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가는 돈보다 버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돈과 시간 면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비로소 부의 정점에 선다. 그러니 지금 당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라. 당신이 원하는 인생은 무엇인가? 당신이 마음속으로 한계를 정해두면 당신의 인생은 그대로 고정된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재산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재산이다. 경제 분위기는 당신의 감정 상태보다 중요하지 않다. 경제 펀더멘털은 당신의 경제만큼이나 중요하지도 않다. 경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정이나 국가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는 당신 자신을 관리하는 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감정을 지배해야 돈을 지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나요? 론 무어의 부의 속성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자존감이 순자산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저자 론 무어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당신 기분이 들뜨거나 가라앉는다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기분이 우울해지면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뭔가를 사거나 먹고 싶어진다. 기분이 아주 좋아도 뭔가를 사거나 축하하기 위해 뭔가를 마시고 싶어진다. 감정을 만들거나 숨기거나 회복하기 위해 뭔가를 사지만 일단 그런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남아있는 건 공허함,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은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기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시가보다 약간 더 비싸더라도 집을 매수하고자 한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은 그런 상황을 바로 감지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한다. 당신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에 돈을 더 낸다.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하루라도 빨리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나머지 기어이 시가 이상의 돈을 낸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건 이제 확증 편향, 즉 당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통해서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거나 혹은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샀다고 확신한다. 당신은 기분이 나빠지거나 호구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 너무 열심히 쫓고 과도하게 돈을 내고 너무 서둘러 달리게 된다. 그러다가 기대한 결과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환멸을 느끼면서 자신의 결정을 비난하고 불평하거나 혹은 반대로 정당화한다.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다. 사람은 대부분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을 한다. 적절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복수를 원한다. 이런 감정들은 결국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후회가 밀려온다. 애석함, 수치심, 죄책감 혹은 거부감을 느낀다. 사업, 투자, 돈에는 이 감정과 관련된 두 가지 돈의 법칙이 있다. 흥분하면 좋은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두려울 때는 좋은 판매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 규칙을 자주 위반한다. 그런데 사실 이 규칙을 지키는 방법은 정말 엄청나게 단순하다. 대중을 관찰한 다음 그냥 그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이게 전부다. 이성이 마비되는 엄청나게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들 훌륭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이성이 마비되기 전에 감정을 조절하는 걸 무조건 해야 한다. 달콤한 유혹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냉장고를 비워야 하는 것과 똑같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급격하게 치솟을 때 스스로 자기 파악이 끝날 때까지는 무언가를 충동 구매하거나 쉽사리 결정하는 건 금물이다. 이렇게 감정의 영향을 받아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하면 후회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재정 문제는 걱정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AP통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회사 AOL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할 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궤양, 소화장애 등 다른 질환들도 생겼다. 재정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27%가 소화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중 44%가 편두통을 앓고 있었던 데 반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들 중에는 불과 4%만 편두통이 있었을 뿐이다. 재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 비율은 23%,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4%로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있었다. 재정 문제와 관련된 이 걱정과 정신적 문제를 피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위 연구 이후 추가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워보고 그걸 위해 하나라도 더 배우는 사람들은 재정 상황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신감은 커졌으며 정신건강장애를 덜 겪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한 연금기업과 보험회사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자기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25% 향상됐다. 정말 말 그대로 당장 재정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돈과 재정에 대해 배우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걱정과 스트레스는 줄고 전반적인 행복도와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일시적인 만족감에 너무 쉽게 굴복한다. 대부분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험 자체를 오랫동안 쌓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래 즉각적인 만족감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 다들 단기적인 처방은 시도해봤을 수 있다. 정신 차리자고 스스로 혼잣말을 반복한다거나 자기 뺨을 스스로 막 때리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냉장고 문을 잠그고 여기저기에 욕망을 억제하겠다는 결심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동기는 일시적이다. 영감만이 영원하다. 경제학은 논리적이지만 사람들은 감정적이다. 선물이나 보너스처럼 쉽게 얻은 돈은 세금 내가며 힘들게 번 돈보다 더 빨리, 덜 신중하게 그냥 써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을 단시간에 탕진한다. 미국 경제 전문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할 때 12에서 18% 더 많은 돈을 쓴다. 결국 성급함, 이게 바로 당신을 망치는 것이다. 뭔가를 서둘러 하고 싶은 욕망, 즉 성급함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포, 걱정, 탐욕, 고통을 덜려는 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 혹은 나만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과대평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룰 수 있는 건 과소평가한다. 그런데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성급함은 자산과 소비재에 대한 과다한 지불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할 위험을 엄청나게 키운다. 세상에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좋은 거래들이 계속 존재한다. 당신이 하나를 놓쳤다고 해도 다른 거래를 하면 된다. 심지어 새로운 거래의 조건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적개심과 질투를 당장 멈춰라. 돈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적개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급해진다. 또한 당신 자신에 대한 적개심도 늘어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의도적인 게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단점을 보고 싶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질투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런데 적개심이나 질투는 멈추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즉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다가 생긴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기평가 과정 중에 생기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질투 이론을 보면 인간이 진화하며 개발해낸 이 자기평가는 인간을 오늘날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질투는 나는 왜 안 돼? 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일종의 연료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투가 다른 사람 걸 빼앗아 자신을 위해 성공적으로 쓰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질투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 뇌는 실제로 질투를 할 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이 고통의 정도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빠지거나 사회로부터 거부를 당할 때 받는 느낌과 비슷하다. 그래서 감정 조절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버는 것 이상을 쓰지 않도록 감정, 욕구, 중독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야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다. 감정을 지배한다는 건 그걸 애써 부인하거나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다. 그걸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한 감정은 어떤 도움이 될까? 바로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기 위한 마인드 세팅에 도움이 된다. 1. 감정을 관찰하라. 휘둘리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처럼 지켜보라. 2. 감정이나 반응이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 감정들은 어디서 왔는가? 3. 왜 특정 감정이 지속되는가?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4.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5. 자신을 격리시켜라. 진정될 때까지 감정이 지금 당신 일상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으로 가서 혼자 있어라. 6.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을 친구로 둬라. 7. 성급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한 박자 쉬어라. 8. 문제가 반복된다면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여는 교육을 수강하라. 9. 가치에 맞는 지출과 투자를 하라. 가치에 맞지 않으면 지출과 투자 모두 하지 마라. 감정에 바로바로 반응하면 안 된다. 부는 당신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조절하면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 감정에 휘둘린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낮아질 것이며 순자산은 영원히 적을 것이다. 자존감이나 자부심이라는 감정은 뭔가 충분하다는 내적 느낌이다. 대부분의 내적 느낌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와 연결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 스스로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누구 못지않게 부와 재물을 누릴 자격도 있다.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가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당신이 빠진 채로 당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전능한 고차원적 존재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 뭐라고 떠들던 그건 원래 상관이 없다. 왜냐고? 그들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에 따라 당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도 중요하지 않다. 왜? 원래 사람은 모두가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전진할 수 있다. 당신의 순자산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 자부심은 어떻게 높여야 할까? 명확한 방법이 있다. 이 네 가지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비난, 불평, 변호, 정당화. 이 네 가지는 당신의 모든 현금 흐름과 사람들을 무조건 내쫓을 것이다. 이런 행동은 당신을 승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이게끔 만든다. 부와 멀어지는 행동 요인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전략이다. 하나씩 뜯어보면 이러하다. 비난. 당신은 정부, 시스템, 은행, 정치인, 부모, 언론, 고객, 구매자와 판매자 등 사악한 사람들을 모두 비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봤자 바뀌는 건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 중 그 누구도 당신의 비난을 신경조차 쓰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책하지도 말고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비난하는 걸 중단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며 사는 게 지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당신의 유일무이한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하는 것인지 차츰 깨닫게 될 것이다. 불평, 좌절, 분노, 불공정, 죄책감이라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의 배출구가 바로 불평이다. 이것저것 욕하고 불평해 보니 어떠한가? 불평을 듣는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그 불평을 들어주길 좋아하는가? 딱 하루만 의도적으로 불평을 하지 말아보라. 하루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당신의 바깥 세상과 당신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들과 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당신의 내적 행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변호. 자신의 입장과 결정을 변호하는 건 정말 완전한 에너지 낭비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생각을 계속하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비판을 그냥 듣고 미소를 짓고 감사하는 법을 연습하는 편이 훨씬 낫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라. 입장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스스로를 붙잡고 함구하라. 그러면 돈을 벌고 인생 바꾸는데 당신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당화. 당신의 결정, 행동을 정당화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괜한 의심만 사게 될 것이다. 변화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다. 굳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결정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도 아니지 않는가. 당신의 계획, 당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최선일 때도 있다. 결국 잘 될 사람들이 무조건 피하는 것들은 이것이다. 재정 상황이 오랜 기간 좋지 않았고 지금도 안 좋은 사람이 하는 끈질긴 주장, 다른 사람의 의견과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 군중심리, 변명, 자신에게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싸움. 사람들은 진짜로 열등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변호하고 정당화한다. 어쩌면 미지의 것, 실패, 성공, 변화를 두려워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비난, 불평, 변호, 정당화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당신이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변화에서 성공하고 싶지만 그곳은 미지의 길이고 실패할까봐 두려운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당신이 두렵다고 다른 사람들을 마구 몰아세우며 살지 마라. 당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도 마라.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멈추지만 마라. 그냥 당신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라. 비난, 불평, 변호, 정당화를 할 시간에 용서를 하라. 감사를 하라. 처음에는 당연히 내키지도 않고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위력을 아주 조금이라도 체감하는 순간 당신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기대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공정한 것이나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얻는다. 당신은 스스로 잘 살게 될 사람이라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껴야 한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공들이는 것에 매진하라. 물질적 부를 원한다면 심리적 부부터 쌓아야 한다. 성장을 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그냥 학생이다 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당신을 고무시키는 목표를 잡고 매진해보라.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걸 하고 있는 당신 스스로를 즐겨라. 당신은 시급, 월급, 연봉 또는 그 외의 것들을 통해 돈을 번다. 그렇게 당신의 순 자산이 만들어진다. 당신이 최대한 벌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 규모는 당신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다. 동시에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 스스로의 가치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한계가 있다면 그런 한계는 당신의 자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한계를 정해두면 당신의 인생은 그대로 고정된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재산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재산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더 인정해준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부자다. 아직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면 부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직 배우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현실의 부로 만들어내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이 우러러봤던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예요. 네, 오늘은 여러분이 어떤 감정적인 계기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선 이놈의 돈 하는 일, 어떻게든 좀 다른 결과를 내본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는 항상 욕망을 눈앞에 내보이라고 말씀드려왔죠. 그게 제 기준엔 사람답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에 맞게 사는 모습이니까요. 그러니 난 돈, 목표, 뭐 이런 것들 관심 없다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의 메시지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해주세요. 론모어의 레버리지, 밥 프록터의 위대한 학원, 그리고 하와이 데저텍의 더 마인드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여러분만의 그 감정적 계기를 기억하고 한 번 더 상기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돈 때문에 평생 돈 거리면서 사는 거 죽기보다 싫다. 이참에 진짜 내가 바꾼다. 이런 감정적인 큰 사건이나 계기가 없으면 인생 바꾼다는 건 사실 좀 힘듭니다. 충격 없이 지금의 일상에 중독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런 류의 메시지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요. 심지어 되게 부질없고 공허하게 들릴 겁니다. 심지어 웃기다고 비웃기도 할 거니까요. 그렇게 그냥 충격 없는 그 일상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인생 진짜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요. 이 감정적 계기를 만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전지대 밖으로 나가서 뭔가를 해보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조차도 뭔가 외부의 큰 압력이나 자극이 없으면 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오늘의 여러분은 어느 지점에 있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힘들고 안 좋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럽다거나 혹은 남들 보기에 소위 실패라는 걸 겪고 계시다면요. 그거 좋은 겁니다. 이 말 딱 듣고 뻔한 얘기한다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셨나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제 인생에서 실제로 겪어봤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유독 저만 좀 특이한 케이스였나? 그것도 아니에요.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나 다 알 법한 대문호들이 쓴 고전이나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 자기계발서 아무거나 한번 펼쳐보세요. 거의 100% 저랑 똑같은 말합니다. 안 좋은 일이라는 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안 좋은 일이다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름표 달아놓은 거잖아요. 실제 그게 1년, 5년, 10년을 쫙 펼쳐놓고 진짜 안 좋은 일인지 보면요. 10중 8구 안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였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그냥 기회가 아니라 일생일대의 기회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무엇보다요.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일로 인해 여러분이 각성하는 소위 이를 갈게 되는 감정적 토대가 마련된다면요. 이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뭐가요? 인생 바꾸는 프로세스가요. 이때부터 사람은 보통 뭔가 이상한데 이 방향으로 백날 열심히 가봐야 내 인생 안 변하겠구나 라는 걸 느끼거든요. 이걸 깨닫고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은 사실 우리 인생에서 엄청나게 빈번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네. 저렇게 해봐야지. 이것도 아니네.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감정적인 충격이 작을수록 다시 조정하는 데 숙고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 다른 방향으로 조정해 본다 한들 거기서도 인생이 바뀔 만큼 큰 성공을 이루기도 어렵고 또 마찬가지로 큰 실패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어쨌든 인생 방향을 계속 고민하고 수정하는데도 여전히 고만고만한 정도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면서 진짜 깊고 제대로 된 조정의 과정, 이걸 겪는 분들은 소수예요. 그래서 성공은 소수만 하는 거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만약 이런 과정에 있다면요. 그 자체로 소수에 속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로도 엄두도 안 나고 까마득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어쨌든 지금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그냥 플랫한 이 감정 상태를 뒤흔들라고 굳이 그냥 안전하게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아니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의견도 존중해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하는 본인 세계니까요. 무엇보다 이런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으면요. 사실 제가 목이 쉬어가며 제가 아니라 그 누가 와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한들 바뀌지 않아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건 100%가 아니라 정말 200, 300%예요. 그런데 이걸 딱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죠. 바뀌기로 선택했다면 실제로 바뀐다는 겁니다. 인생이요. 여러분이 만약 이 과정을 한번 겪어볼 의향이 있으시다면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생 바꾸는 과정이죠. 성공, 실패, 그리고 조정. 이거 도대체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모든 일이라는 거엔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가치는 낮으나 시간은 투입해야 되고 무엇보다 내 몸값 올리고 수익 올리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는 활동들이 있죠. 이건 제가 예전 직장인이던 시절에 몇 번을 되새기다가요. 어느 순간 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부분인데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란 말이죠. 과거에 저도 그랬고요. 거의 대부분은 TV든 넷플릭스든 유튜브든 인스타든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소비만 합니다. 그렇죠? 의식주는 물론이고요. 인생의 거의 모든 것들을 소비하는 소비자란 말이죠. 그런데 분명히 소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치를 생산합니다. 가치라고 하니까 무형의 무언가를 떠올리기 쉬운데요. 물건이든 물건이 아니든 어떤 편익을 제공하면 다 가치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여러분이 생산자라면요.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은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겁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값, 내 수익,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높은 중요도가 있는 일일 겁니다. 반면에 소비자일 때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많이 투입하긴 하지만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 내 몸값이나 수익, 인생에 딱히 도움되지 않는 낮은 중요도 혹은 중요도가 제로인 일일 겁니다. 다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건 하나 있어요. 남들이 볼 땐 그냥 소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는 분명히 중요도가 높은 소비, 이건 예외입니다. 책을 읽는 게 대표적이죠. 분명히 책 속에 담긴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지만 엄청난 가치를 얻을 수 있잖아요. 물론 한 번만 읽으면 3달 뒤에는 그 책 내용의 90%를 까먹기 때문에요. 소비가 되어 버립니다. 다만 그 책을 2번, 3번 이렇게 다회독을 한다면요. 그건 소비가 아니라 높은 중요도를 지닌 가치 있는 활동이 되는 거고요. 네, 결국 우선순위의 영역으로 이제 넘어오는 겁니다. 이걸 부디 조정하셔야 해요. 이제는 많은 분들이 제 책과 영상을 통해 다 아시겠지만요. 저 역시 저의 인생 시기별로 우선순위가 진짜 뚜렷하게 달랐어요. 20대 때는 자유로움이 우선순위 1순위였고요. 물론 20대 중후반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면서 이제 그건 끝났죠. 30대 초반은 커리어, 그러니까 직장에서 제가 하는 일이 우선순위 1순위였습니다. 그 일을 진짜 제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했죠. 어떻게 했냐? 일단 워라밸 이런 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워라밸 같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려 왔는데요. 다만 전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명백히 아니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이룸, 이게 여러분의 성공이죠. 성공을 바라는, 그렇게 인생을 바꾸는 삶의 방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워라밸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요. 이런 분들만 대상이에요. 그 외 분들에게는 워라밸 추구하는 삶, 그건 역시 그들의 선택이자 신념이자 가치관이기에 저는 존중합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사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시간을 보지 않고 일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막 힘든데 콜록콜록 버티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완전히 잊은 채 거기에 미쳐야 하는 건데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이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면 워라밸, 일과 삶을 구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지금 내가 온전히 집중하는, 이걸 해 나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 에너지, 과정들이 내 인생이고 내 삶인데 일과 삶을 구분하는 게 완벽하게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신의 인생을 바꾸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워라밸 같은 건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제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선순위 표를 딱 쓰고 거기에 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잘 적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순위 투자 공부, 2순위 가족과 보내는 시간, 3순위 독서하기,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보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시간,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시간이 총 몇 시간인지 세어보고 그 시간을 잘게 쪼개서 1순위에는 몇 시간을 투자한다, 2순위랑 3순위에는 또 몇 시간을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시간표를 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아닙니다. 이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도요, 마찬가지로 인생 바꾸고자 하는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태권도에서 송판 격파를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1순위인 걸 해내고, 즉 그 과정을 격파해내고 1순위를 다른 걸로 갈아 끼우는 거죠. 송판 하나 격파했으면 그 다음 송판 격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주먹을 휘두르는 전체 힘이 100이니까 첫 번째 송판에는 내 힘의 절반 정도인 50 정도 힘으로 휘두르고, 두 번째 송판에는 30 정도로, 세 번째 송판은 10 정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1순위를 계속 격파, 그러니까 통과해내는 거죠. 삶의 시간, 그 궤적에 따라 이 우선순위는 분명히 바뀝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 20대 때 우선순위랑 50대 때 우선순위는 마치 각자 다른 사람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는 걸 스스로 아셔야 해요. 그리고 과거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우선순위 1순위는요,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인사고과 최고 등급을 받는다 였어요. 만약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면 목표로 하는 매출액이 있을 겁니다. 직장인이라면 업무 능력, 승진, 영업실적 1위 같이 격파해야 할 목표들이 또 있을 거고요.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내가 진짜 제대로 해서 정직원 제의를 받겠다와 같은 1순위 목표가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선순위 1순위를 잡고 격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코어가 있습니다. 그게 왜 지금 내 삶의 우선순위 1순위인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해요. 그냥 뭐든지 열심히 하면 좋으니까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니면 타인과의 비교가 기준점이 돼서 내가 최소한 쟤보다는 잘해야 되니까, 잘 벌어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게 이유가 되어야 하냐? 그 다음 송판, 이걸 위해서, 이게 이유여야 합니다. 과거에 제가 왜 우선순위 1순위로 회사에서 소위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걸 설정했을까요? 일단 업무 능력을 그만큼 키워내면요, 기존에 하던 것들이 분명히 쉬워져요. 예전에는 저의 모든 에너지를 써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었는데 나중에는 에너지를 그 절반만 써도 결과물은 오히려 더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직장인도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홍보팀, 마케팅팀은요,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회사 내 직원 각자가 자신만의 홍보팀, 마케팅팀을 가동해야 돼요. 실제로 일도 잘하고 그걸 세련되게 잘 어필, 그러니까 마케팅하는 직원은요, 그 회사에서 S급 인재로 평가됩니다. 일은 잘하는데 묵묵히 일만 해서 그 직원이 뭘 하는지 회사에서 잘 모른다? 이런 직원은 그 다음 등급인 A급 인재가 될까요? 아니요, B급 직원이 돼요. 그럼 A급 직원은 누가 될까요? 업무 능력은 그냥 적당한데 세련되고 효과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을 잘하는 직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A급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요,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딱 연상되는 이미지가 사람마다 있을 겁니다. 일 잘하는 직원, 엄청나게 꼼꼼한 직원, 일이 막 완벽하지는 않아도 대인관계를 유난히 잘하는 직원, 일 못하는 직원, 일도 못하는데 남 탓만 하고 핑퐁만 하는 직원, 이렇게 말이죠. 그럼 일 잘하고 평판 좋은 직원 1과 일 못하는데 남 탓만 하는 직원 2가 각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볼게요. 두 보고서 퀄리티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누구 보고서를 채택해 줄까요? 누구 보고 더 잘했다고 할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결과가 예상되시죠? 결국 저는 그 당시 제 우선순위 1순위를 달성했고요. 더 이상 회사에서 저의 퍼포먼스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그 기반 위에서 다음 송판, 투자에 정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제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할 때 워라밸 같은 건 아무 의미도 없어지고 그 우선순위 1순위를 온전히 격파해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예요.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지금 하는 일은 하고 싶은 일도 아니고 저한테 직장은 그냥 돈 벌려고 나가는 곳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제 꿈은 따로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시기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 시기를 최대한 빨리 통과하는 방법이 뭘까요? 해야만 하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 해 보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과 완전히 다른 장르의 일을 그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됩니다. 해야만 하는 그 일을 버티면서 꾸역꾸역 하면 의미도 못 찾고요. 의미를 못 찾으니까 말 그대로 인생이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싫은 거 억지로 계속하면 병나요. 몸과 마음 다 망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의 장르가 완전히 달라도요. 그걸 하는 동안 여러분 내면에서 그 일을 대하고 해결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태도, 이건 똑같습니다. 태도는요,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의 합성물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나라는 사람의 태도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일의 장르, 카테고리는 분명히 다를지라도요. 여러분이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하고 그렇게 격파해내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진짜 하고 싶은 그 일을 할 때 그 태도가 정말 엄청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번 하나에만 몸을 완전히 담그는 시기를 거쳐야 앞서 말한 성공과 실패 그리고 조정, 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혹은 몇 개월 이 과정을 마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설령 뚜렷한 성공이나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라는 사람 자체가 엄청나게 레벨업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1순위를 격파하고 그 다음 1순위로 가는 소위 조정 기간이에요. 그때 여러분 생각의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지니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단 한 분이라도요. 훗날 이 영상이 내 인생 바꾸는데 방아쇠가 되어 주었다 라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밥 프록터의 말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스스로 타고난 목표 성취자라고 생각한 적 있는가? 혹시 없다면 앞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 당신은 정말로 타고난 목표 성취자니까. 사람은 폐로 첫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목표를 추구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선천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설계됐다. 누구나 어린 시절 처음으로 목표를 달성하면서 커다란 만족과 자부심, 기쁨을 느낀다. 당신의 첫 번째 목표는 먹을거리를 얻는 것이었다. 배불리 먹은 아기보다 더 행복해하는 사람을 본 적 있는가? 아기를 돌보는 초보 엄마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보다 더 큰 자부심과 기쁨을 본 적이 있는가? 기기나 말하기, 걷기 같은 다른 초창기 목표는 어떨까? 처음 단어를 말하거나 걸음을 내디뎠을 때 느낀 만족감은 곧 사라지고 불만이 시작된다. 이제 단어를 조합하고 싶고 걸음을 이어가고 싶어진다. 이런 욕구는 목표가 된다.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하면서 더 큰 만족과 자부심, 기쁨을 느끼지만 불만도 따라온다. 더 훌륭한 목표를 보다 더 많이 달성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 인간은 자연스럽게 삶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풍성한 경험을 원한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풍족함을 원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왔다. 그러면서 목표의 중요성과 목표 자체를 상실해버린다. 절대로 만족해선 안 된다. 행복하되 만족은 금물이다. 불만족은 창의적인 상태다. 당신의 삶에 건전한 불만족을 부여하라.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삶이니까.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매달 한 권씩 책 속에 담긴 격렬한 통찰을 통해 한 단계 더 성장하고자 하는 분들은 아래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